매거진. 2016년 3월 29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입니다. 수도권 선거가 비상입니다. 1대1 대결 구도에서도 확실한 승산을 점치기 어려운 판에 야당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으로 세분화됐기 때문입니다. 누리꾼에게 물어봤습니다. 73%는 정치권이 끝내 단일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유권자가 표로서 단일화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각자 소신껏 투표해야 한다는 의견은 25%에 불과했습니다. 4,284분이 참여한 설문이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세월호 선장이 침몰 사고 당시 퇴선 지시를 내렸다면서 그동안 퇴선 지시를 하지 않았다던 자신의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2차 청문회 첫날에 밝힌 말입니다. 그러나 세월호 여객 영업부 직원인 김모 씨는 선내에서 퇴선과 관련한 어떠한 무전도 듣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항적도에 상당 부분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세월호가 운항 중인데도 한자리에 있다고 표시됐거나 오른쪽으로 선회하던 중에 갑자기 왼쪽으로 뱃머리가 움직이는 식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움직이지 말고 현재 위치에서 대기하라는 선내방송이 선사인 청해진 해운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사실이 세월호 여객부 직원인 강혜성 씨 진술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하는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진술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예,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경남 창원 성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와 정의당 노회찬 후보 사이에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아침 10시에 발표됩니다. 새누리당이 유승민 의원 등 탈당 현역 의원 4명에게 사무실에 걸린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반납할 것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사진을 일컬어 새누리당은 존영이라는 표현까지 써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수도권에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현실성 여부를 떠나서 호남 지지세를 기반으로 신당을 창당하면서 자칫 호남 자민련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김영환 의원은 안철수 대표에게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에만 묶여있지 말라고 주문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께서 노원구를 버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원구의 선거에 묶이지 말고 전국 선거 또 수도권 선거에 매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대표 조광래입니다. 중고차 하면 조광래, 조광래 하면 중고차. 중고차를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조광래 중고차입니다. 대표번호 1800-9538. 다시 한번 1800-9538. 오늘도 웃는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선 뉴스의 배두성입니다. 이번 총선을 맞이하여 당선로고송닷컴에서는 업계 최초로 후불제 로고송 제작을 선언하였습니다. 하하, 후불제라 정말 파격적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당선로고송닷컴을 확인해보세요. 이상 배두성이었습니다. 마하! 당선로고송닷컴.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쥐앗으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1544-4586 1544-4586. 조선에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런 민주주의를 안 할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 여당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제가 전관 예우를 발휘해서 확실한 예산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경력을 활용한 부적절한 전관 예우 파리 논란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친박 실세로 불리는 최경환 의원의 이 발언, 박근혜 정부가 강조해온 비정상의 정상화와도 어긋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세월호 참사 등을 계기로 공직사회의 암덩어리, 오랜 적폐,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표현을 들어서 전관예우 근절을 주장해왔지요. 전직 공무원들의 청탁을 막는 김영란법을 정부 여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최경환 의원, 어떤 망발을 늘어놓았는지 들어보시죠. 제대로 하려면요, 힘 있는 여당 후보를 뽑아야 됩니다. 야당 후보 뽑아가지고는요, 그다음에 도시가 다 형성이 됐고 뭐 할 일 별로 없는 이런 데는 뭐 또 야당도 좀 있어야 되니까 뽑아도 되지만은 이런 도시에 야당 후보 뽑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여러분들, 용인이 너 국회의원 너네 아닙니까? 4명 다 이번에 새누리당으로 뽑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비록 경제부총리는 그만뒀지만은요, 그래도 이 정관예우라고 우리 제가 임명해놓은 공무원들이 수두룩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이상일 후보 꼭 좀 의원 당선시켜 주시고, 허명한 우리 이 의원 이렇게 다 세트로 당선시켜 주시면요, 제가 정관예우 좀 발휘해가지고 용인에 확실한 예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돈이 도대체 어디 가고 있고 누구한테 더 가고 어느 지역에 돈이 더 필요한지 제가 손바닥 들여다보시 보고 있습니다. 돈 없이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야당 후보 뽑아가지고는 말 잘하는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야당 후보 뽑아가지고는요, 절대 용인 발전을 위한 그 예산 확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서울 중구 성동을의 국민의당 정호준 의원이 최근 지역구 내에 호남 향후회 회장 등을 통해 더민주 이지수 후보에게 경선을 통한 단일화 제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당 현역 의원이 더민주 후보에게 야권 연대를 제의한 것은 정호준 의원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을의 부좌현 의원도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더민주 손창환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번 총선은 연대 없이는 자신 없다는 무능한 야당을 대체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면서 야권 연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제2야 원로 중심의 시민단체인 다시민주주의 포럼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권 단일화에 소극적이고 정략적인 태도로 거부해온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 낙선 운동을 하겠다며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그간 후보자 간 단일화는 막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 앞에 누차 밝혀왔기 때문에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최소한 아래로부터의 국민의 뜻을 감히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최근 보여준 작태는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국민의당 관계자들은 중앙당의 허락 없는 후보자 간 단일화 논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제명은 물론
법적 책임까지 묻겠다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게 묻고 싶습니다. 후보자 간 단일화 논의에 대한 국민의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미 후보자 간 단일화 논의를 막지 않겠다고 한 안 대표의 이전 발언과 후보자들 간의 단일화를 중앙당이 일일이 규제하겠다는 발언 중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투표용지 인쇄일인 4월 4일 전까지 후보자 간 단일화조차 이루어지지 못한다면은 투표일까지 우리에게 남은 방법은 야권 단일화에 대해 소극적이고 정략적 태도로 거부해온 당과 후보를 낙선시키도록 국민에게 촉구하는 길뿐입니다. 그리고 그 1차적인 대상은 당면한 총선 승리의 시대적 소명을 애면해온 국민의당이 될 것이고 우리는 노원병 선거구에 출마한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가장 먼저 낙선운동을 시작할 수 있음을 밝혀둡니다. 국민의당의 겸허한 반성과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국민의당뿐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얼마 남지 않는 기간 동안 자당의 이익만을 우선하는 정파적이고 근시안적인 태도를 벗어나서 더 큰 양보와 희생의 정신으로 정의당 및 기타 범민주진영 정당들과 함께 단일화를 이루어냄으로써 국민을 감동시키는 경쟁에 나설 것을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촉구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도 연대를 거부하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를 향해 전무후무한 협박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이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안철수 대표가 연대를 거론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연대를 하지 않으면 새누리당에게 어부지리를 줘서 특히 수도권에서는 많은 의석을 잃게 되는데요. 예. 그러면은 아예 난 새누리당 도와주러 나왔다고 솔직히 얘기를 하던지 말로는 스스로를 야당이라고 부르면서 여당을 도와주니까 이적행위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요즘 우스갯소리로 어부지리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여당 후보들이 안철수 대표 찾아가서 큰절을 해야 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하지만 안철수 대표의 주장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근본을 따져보면 거대 양당 때문이다. 이 당 아니면 저 당밖에 없으니까 이번 총선에서는 국민의당이 교섭단체 이상을 획득을 해서 제3당으로 탄생을 하면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다. 혁명적인 변화가 올 거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먼저 국민의당이 정체성이 불분명한 것이 문제인데요. 안철수 대표가 전에 인터뷰에서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하겠다고 했고 테러 방지법 문제 때도 처음 시작했을 때와 태도를 중간에 바꿔서 이제 양비론으로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선명한 야당인지 좀 믿기가 힘든 거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면 혹시 지금 이렇게 야권 연대, 지역구 개별 연대도 안 된다라고 하는 데는 제3당으로 우뚝 서겠다는 그것 외에 어떤 안철수 대표의 자기 욕심, 일종의 과욕 이런 것도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도? 그러니까 탈당 전부터 좀 억지 주장을 늘어놨고 정치 개혁을 하겠다고 선언한 분이 가서는 구태 정치인들을 한 명 빼고 대부분 다시 공천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당과 싸우는 것보다는 일단 야당을 무너뜨려서 다른 대권 경쟁자들을 제거하면 이제 혼자 살아남아서 야권의 대권 주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야권의 유일한 대권 주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러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시는 거예요? 대선을
보고 예. 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탈당 후에도 예. 여당보다는 야당을 훨씬 많이 공격했고 표가 분산이 돼서 이렇게 공멸할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예. 자기 당 후보들에게 사퇴하면 제명하겠다고 예. 엄포를 놓는 그 전무후무한 협박 정치를 하는 걸 봐도 알 수 있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더 컷 유세단이 출범했습니다. 유세단 이름을 컷 오프 됐다는 뜻의 종성이 시옷인 더 컷이었는데요. 크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붙여서 종성이 쌍시옷인 더 컷으로 정했습니다. 김광진, 장하나 의원 그리고 김빈 씨 등이 참여하는 더 컷의 출발을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정청래 의원 이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 더 컷 유세단의 임무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를 호소하는 일에 한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잘리고 배제되고 탈락한 저희들이 전국의 소외된 분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분들로부터 위로받고 그분들을 위로할 것입니다. 며칠 전 제 지역구인 망원시장에서 생선 가게 사업을 하시는 뚱이 할매께서 저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어쩔거나. 사실 저희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보고 웃음 짓다가도 뭔지 모를 감정에 눈물이 맺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금 억울하거나 아쉬운 분들, 국민 여러분만 하겠습니까? 저희 또한 그 국민 중 한 명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보다 몇 배, 몇십 배 억울한 분들이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학력차별, 지역차별, 남녀차별, 빈부차별, 금수저, 흑수저 이런 차별 말고도 너무도 억울해서 고통스러운 분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눈물로 더 어려운 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함께 울고 함께 그 고통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뭐 화나 우리 좋은 집에서 살자. 그럼요. 그러면 집 짓는 거 어디다 맡기지요? 목조주택 시공팀장들이 함께 만든 협동조합, 희망주택 건축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맘 믿을 수 있겠나? 예, 정말 요즘 부실하게 집 짓는 사람들이 많아서 좋은 품질, 튼튼한 주택. 이것은 희망주택 건축협동조합의 자존심입니다. 뭐 거기가 어디라고? 홈페이지 연락처 좀 알려줘봐요. 인터넷 홈페이지 hmcoob.co.kr 또는 전화 1800-8507입니다. 목조주택 시공 전문기업 희망주택 건축협동조합, 희망의 집을 짓겠습니다. 박혜원 경위님, 듣고 있습니까? 이재황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절망이에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먼저 몸을 챙기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알려주세요. 일단 전창걸닷컴에서 새싹당 공차를 주문하. 남자들은 꼭, 남자는 이지영 형사님, 전창걸닷컴에서 새싹당 공차. 열쇠는 새싹당 공차였어.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어우,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이던데.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7,000원 운전자 보험, 택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 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피박 퀴즈와 함께합니다. 두 분 인사하시죠. 어떻게 이기는지 승리의 길을 아는 지도자, 싸울 무, 충무공할 때 무 인사드립니다. 아이고, 싸우다 할 때 뭐? 누구하고? 내부하고? 내부 총질의 달인인 저 무와는 달리 내부 챙기기의 달인 여러분의 환 인사드립니다. 뭐? 내부 총질? 야, 이 새끼야, 내가 언제 내부 총질을 했냐, 이 새끼야. 당신 때문에 세 분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전사하셨어. 응? 이건 마치 소집됐다가 얼어 죽고 굶어 죽은 국민 방위군 신세가 됐다고. 그러기에 왜 나쁜 공천을 하니? 내부 총질이라고? 좋아, 내가 내부 총질을 했다고 치자. 끊임없이 당대표를 흔들고 당의 소중한 자산을 대통령이 싫어한다고 날려라, 죽여라, 이랬던 너희 생양아치 친박 앞에서 내가 어찌 내부 총질의 달인이라고 감히 명함을 내밀 수 있겠니? 뭐야? 그리고 하나, 너 전관예우 운운하면서 경제부총리 했던 가락으로 돈 뽑아다가 용인시에다가 예산폭탄 투하한다고 말했지. 야, 이 새끼야, 너 때문에 최소 1% 지지율이 빠졌어, 이 새끼야. 다른 곳에 가서도 예산폭탄, 저기 가서도 예산폭탄. 야, 이 새끼야, 사람들이 뻥인지 모를 것 같아, 이 새끼야. 그리고 전관예우라니, 그거 없앤다던 정부의 왕초가 니네 누나 아니냐? 유승민이가 뭐 당의 정체성이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 너야말로 새끼야, 당의 정체성이 맞지 않아, 이 새끼야. 당장 후보직 사퇴해. 와, 예산폭탄 운운하셨어요? 우리 무가 재작년 7월 이정현이가 순천에서 재보선 출마했을 때 호남에다가 예산폭탄 투하하겠다 이 약속하신 분이 누구더라? 그리고 그 약속 지키셨나? 그래서 전남도지사가 우리는 폭탄 맞고 싶어요, 제발 예산폭탄 쏴주세요 이러고 있잖아. 그리고 작년 4월 재보선에 출마한 서울 관악구의 오신환, 그 친구 지원한답시고 가서 서울 관악구에 예산폭탄 투하하겠다. 아니, 단어도 다르지 않아요. 예산폭탄. 이 넉자를 쓰면서 뻥친 거 아니야? 내가 치는 뻥은 불륜이고 뭐 당신이 치는 뻥은 로맨스인가? 닥쳐, 이 새끼야. 그래, 당대표의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한 재량권을 나한테 줬냐, 이 새끼야? 다 이겨줬더니 씨발 예산폭탄커녕 수류탄도 안 주는 씨발 새끼들이 말이야. 이제 와서 뭐 내가 거짓말했다고 지랄이야, 이 새끼야? 선거 때 그럼 지역구에 가서 뭐라고 하면서 표를 얻어? 여러분, 개판치는 친박들 귀엽죠? 이 친구들 봐서라도 좀 찍어주세요. 이럴까, 이 씹새끼들아. 닥쳐! 그러기에 왜 뻥을 쳐? 말 잘못했네. 왜 뻥을 쳐? 뻥? 이 새끼가 죽으려고. 너 이 새끼 맞고 싶어? 요즘 내 유행어가 됐어. 때리라고. 폭탄도 수류탄도 없으니까 주먹밖에 없을 거 아니야. 주먹으로 날 때리라고. 이제 그만들 하세요. 아니, 이렇게 설전 벌이는 걸로 오늘 다 시간 보내시겠습니까? 자, 퀴즈 문제를 내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특별히 출제자가 계십니다. 자, 어서 나오시죠. 내 이름은 인이라고 봐요. 네, 그 인 맞으시죠? 경제민주화의 화신.
사실 그 경제 민주화를 할 적에 그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적에 과연 이 나 말고 누가 또 있을까라고 했을 적에 딱히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봐야겠죠. 아니 저 배신자가 문제를 낸다고? 이 말을 좀 곱게 써야지. 저 따위 집안은 그 나를 대할 적에 이런 식의 대접을 하면 안 되지. 아니 틈만 나면 들이받고 집에 가버리고 기자들한테 뒷담화 나는 경제민주화? 웃기고 있어. 꼰대민주화의 화신이겠지. 야, 너를 볼 것 같으면 정치를 좀 잘못 배웠다 이렇게 봐야 하겠죠. 이따위 새끼들이 그 여당을 한다고 할 적에 그 안 망하는 게 이상하다고 난 그렇게 봐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자, 문제 주시죠. 예, 사실 저도 얼마 전에 그 비례대표 파문이 났을 때 나는 욕심이 없다. 내일 모레면은 80인데 국회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있을 생각이 전혀 없다. 또 어떤 그 씨발개 존만한 미친 씨부랄 닭대가리 새끼들이 제가 그 비례대표만 그 5선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태어나기로 잘나가지고 그렇게 태어나서 비례대표가 된 건데 이런 거는 뭐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는데 아주 잘못됐다고 봐야겠죠. 자, 문제를 드리자면 이렇게 문제를 낸다고 봐요. 비례대표는 옛날에는 이렇게 불렸는데 옛날 비례대표는 뭐라고 불렸을까? 석자인데 뭐일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저의 질문이라고 봐요. 네, 비례대표의 옛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셨죠? 지역구의 다른 의미로 이렇게 불렸는데요. 어느 때부터인가 비례대표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비례대표의 옛말, 석자지요? 자, 무엇일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할 적에 야, 너희 새끼들아, 너희도 이번 총선 끝나면은 다 거지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더민주당에 들어와. 들어올 수 있도록 당원 당규 다 고쳐놨다고 봐요. 만약에 아직도 끝까지 닭장에서 또 알리를 틀고 있으면은 계속 따리를 틀고 있다고 생각할 적에 한국 정치 역사에서 너희 돌 어딜 봐 이 새끼야 너야 너 이 새끼야 네 얘기야 이 씹새끼야 이 돌은 한국 정치 역사에서 편집될 거라고 봐요. 어이 할배 왜 출제자 이렇게 말이 많아? 안 가? 아이고 배신자께서 우리 앞에서 뭐 이렇게 할 말이 많으시지? 이 새끼들 어디서 이렇게 정치를 배워 먹은 건가? 이 따위로 나를 대접하면은 씨발 새끼라는 그런 욕을 듣는다고 봐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자, 두 분 정답 모르시겠습니까? 예, 정답. 쉽죠? 자, 뭘까요, 환? 예, 바로 정답 말씀드릴게요. 공천장에 도장 못 받아서 출마 못한 사람. 석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몇 자입니까, 이게? 뭐? 공천장에 도장 못 받아서 출마 못한 사람? 억지로 끼워 맞추지 마, 이 새끼야! 야, 그렇게 도장 못 받은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닭 쫓다가 개털된 신세라고 할 수 있어. 네? 닭 쫓다가 개털된 신세? 너무 길잖아요. 그것도 정답이라고 내놓으신 거예요? 아니야. 그는 고급 조크였고, 정답 바로 가자. 정답은 석자라고 했잖아. 그렇죠. 석자입니다. 정답은, 유정회. 아니, 선거로 뽑힌 사람들이 아니면은 유정회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선출한 권력 말이야. 뭐야? 네, 정답은 여러분이 맞히셔야겠습니다. 정답자에게는 시진핑이 어떻게 중국 국가 권력을 잡았는지 흥미진진한 내막을 다룬 책 13억 분의 1의 남자를 보내드립니다. 출판사 관계자 말에 따르면 저희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에 이렇게 협찬하시면서 책이 많이 나갔다고 하는군요. 예.
도서출판 레드스톤 그동안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 좋은 책 많이 내는 데입니다. 13억 분의 1의 남자 여러분들 기억 많이 해주시고요. 내일부터는 새로운 책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책입니다. 팟빵 게시판에 정답,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JELPY님 지난 시간 정답 GDP 맞히셨습니다.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 GDP. 아침 운동할 때마다 조간 브리핑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동생도 같이 운동하는데 아침 8시 전에 업로드가 안 돼서 기다리고 있으면 왜 안 듣냐고 물어볼 정도입니다. 자기도 팟빵을 깔았다고 하는군요. 계속 듣고 있다가 퀴즈는 처음 응모하는 건데요. 제가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중국어 관련 학과에 진학하고 싶어 합니다. 받으면 저도 한번 읽어보고 이 친구에게도 전해줄 생각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코너는 피박 퀴즈, 공화국 논평, 그리고 경제의 속살입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소식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도 잘 읽고 있고요. 예, 항상 건강하시라 이런 격려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자 살고 싶다님도 GDP 마치셨습니다. 현재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이 학문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서 최신 기사들을 잘 듣고 있습니다. 지상파 종편에서 말하지 않는 진실들을 팟캐스트에서 들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미래의 언론인이 됐을 때 현재의 저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을 언론인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을 굳게 가지시고 변질되지 않도록 늘 스스로 돌아보시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두 분께 레드스톤에서 만든 책 13억 분의 1의 남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정치부 정치바 김원철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조선중앙동아한국일보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이보다 앞서서 KBS 연합뉴스가 코리아 리서치인가요? 거기하고 또 여론조사를 냈는데 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야권 연대 안 하면 괴멸적 패배를 할 것이다. 이거 아닙니까? 예, 수도권에서 굉장히 그 야권 입장에서 보기에는 심각한 결과들이 지금 즉각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짧게 한번 살펴보면요. 예. 그 진영 새누리당에서 오신 분이죠. 그분 같은 경우에도 뭐 넉넉히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렇죠. 34대 30. 나오고요. 예. 여기 역시 그 국민의당 후보가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일녀 다야 지역이 서울 강서갑인데요. 예. 여기가 이제 새누리당 후보는 구상찬 후보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금태섭 변호사입니다. 예. 부분이 이제 28대 24로 구상찬 전 의원이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 여기 지금 다른 야권 후보들을 보면 무소속 백철 후보 8.9%, 민주당 신기남 후보 7.2%, 국민의당 김영근 후보 6.6%예요. 그래서 그 더민주를 제외한 세 야권 후보의 그 지지율을 합치면 거의 20%가 훌쩍 넘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고 뭐 다른 것도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막상 눈앞에 이제 닥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굉장히 지금 마음이 급해지고 있고 지금 후보 등록은 끝났지만 그 투표용지 인쇄가 이제 4일부터 시작되거든요. 예. 네, 이제 4일날 일괄적으로 시작하는 건 아니고 이제 4일이 원칙인데 각 지역 선관위별로 결의를 하면은 조금 당길 수도 있고 조금 미룰 수도 있다고 해요. 예. 예, 그래서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대략 4일 정도면 이제 투표용지가 인쇄 시작되는데 예. 그러면 지금 일주일 남은 거죠, 딱. 예, 그래서 일주일 안에 어떤 식으로든 좀 야권 연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야권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정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인천에서는 당대당으로 연대를 했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조택상 후보, 중동 옹진에는 정의당 조택상 후보로, 예. 그리고 남을의 김성진 후보로 단일화를 이뤘는데, 지금 단일화 이룬 곳은 새누리당 의원을 앞서는 걸로 나와요. 윤관석 의원하고 조조정 의원 1대1 구도 됐는데, 예. 36.4대 32.8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연대 혹은 후보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그 상대방에 있는 표가 다 오는 건 아니지만, 예. 각계 약진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를 낳는다. 이것은 뭐 경험적으로든 과학적으로든 다 입증이 되어 있는 사실이다 보니까,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 모두 중앙당 차원에서는 좀 적극적이지 않은 걸 넘어서서, 예. 해당 행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 아니, 그분들은 도대체 선거 전략을 어떻게 짜는 겁니까? 난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야권 연대를 해서 뭐 대승을 하진 못해도 기본은 하잖아요. 근데 네, 그렇죠. 연대 안 해가지고 괴멸적 패배를 당한 적은 한두 번입니까? 나 참. 아주 많죠. 예, 아주 많죠. 그래서 지금 남은 일주일 동안 뭐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야권 지지자들의 그 안타까움과 이런 것들은 더해 가겠지만, 예. 제가 보기에 후보자끼리의 단일화 같은 것들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결국 유권자들이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투표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예. 아이고, 참, 이거, 유권자들이 결국, 투표장 가서 기표소 안에서 단일화를 해줘야 하는 이런 형국인데, 아이고, 앞날이 캄캄하네요. 지금 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라든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라든지, 이 두 분은 뭐, 따로 만나거나, 혹은 뭐 어떤, 뭐, 큰 틀에서의 그, 단일화 가능성조차도 만들 생각들이 없답니까? 저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 김종인 대표는 이번 총선뿐만이 아니라 대선까지 봤을 때 이 안철수 후보의 출마 가능성에 씨를 말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출마했다가는 예. 대선에서 표를 갈라먹으면 이건 정권 교체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전략 고사 작전을 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단일화나 연대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예. 그리고 국민의당도 뭐 그 사정은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이고. 총선만 놓고 본다면 말씀하신 대로 연대나 단일화가 뭐 정답이라는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포기하는 겁니까, 총선은? 총선을 포기한다기보다 뭐 그 아침이 밝아올 때 가장 어둠이 깊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이런 단일화 혹은 양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가장 위기감이 고조가 돼야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가 야권 지지자들이 희망을 놓기에는 좀 이른 것 같고요. 일주일이라면은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일상생활에서는 짧은 시간이지만 선거에서 7일이라는 것은 예. 정말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 희망을 갖고 좀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용민 막말 파문도 일주일이었어요. 예. 자, 월요일 선대위가 출범을 했죠? 각 당 모두? 예, 새누리당, 더민주, 국민의당 선대위가 출범을 했는데 컨셉이 제각각입니다. 뭐 당연히 제각각이겠죠. 하나씩 살펴보면 좀 재밌습니다. 새누리당의 그 캐치프레이즈는 뛰어라 국회야입니다. 뛰어라 국회야. 이 얘기는 안 뛰고 있었다는 거죠. 네. 왜 안 뛰고 있었냐?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가 되는 거고요. 예. 그 뛰어라 국회야 뒤에 붙는 구호는 잠자는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야당 심판론을 내세우는 구호고요. 예. 더민주의 선대위 그 캐치프레이즈는 문제는 경제다, 정답은 투표다. 이렇게 정했고요. 이것은 뭐 김종인 대표가 누차 얘기해 왔듯이 박근혜 대통령 경제 실정 심판론을 내세우기 위한 캐치프레이즈로 보입니다. 예.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뭐 선대위 구성이 뭐 그렇게 새로운 인물은 없고요. 강봉균 전 장관 합류한 거는 이미 알려진 소식이고, 예. 거기 이제 최고위원들 합류해서 선대위를 꾸렸고요. 더불어민주당도 그 뭐 경제를 앞세웠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김진표 전 부총리 그리고 진영 의원을 선대위원회에 참여시켰고, 물론 선대위원장은 김종인 대표 혼자 단독으로 하고 있지만 원톱으로 구성을 했고, 예, 원톱으로 했고요.
조금 눈에 띄는 게 국민경제상황실이라는 걸 설치를 했어요. 이게 무슨 정권에서나 설치할 법한 기구 이름인데, 예, 여기 실장이 이제 그 최훈열 서강대 부총장, 김종인 대표가 전략공천한 분이 실장을 맡았고, 우석훈 그 민주정책연구원 원장, 그리고 주진형 그 정책공약단 부단장, 이 두 분이 부실장으로 임명이 돼서 정말 경제를 면밀하게 살펴보겠다 이런 의지를 좀 표현을 했고요. 예. 또 약간 눈에 띄는 것은 이제 탈락한 당내 인사들을 선대위에 참여를 시켰어요. 전병헌 의원, 그리고 오영식 의원 참여시켰고, 그 뭐 SNS에서 많이 화제가 됐지만 덧컷 유세단, 네. 아시죠? 예. 그 컷오프된 분들 모여서 만든 유세단인데, 그 컷을 컷오프의 컷이 아니라 예. 키가 컸다고 할 때 그 컷 쌍시옷으로 바꾼 덧컷 유세단을 꾸렸고, 이 유세단은 정청래 의원이 이끌 예정입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일단 모양새 자체는 경제도 내세우면서 또 당에 이런저런 공헌을 한 분들을 다 포함을 시키면서 출범을 했습니다. 예. 국민의당 얘기 좀 잠깐 해볼까요? 안철수 의원 지금 뭐 서울 노원병에서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박빙의 상황인 것이고요. 자,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자기 코가 석자인 상황인데 수도권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 안풍을 빨리 일으켜서라도 수도권에서의 지지율을 높여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또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형국이고요. 안철수 대표 뭐 어떻게 초신하기가 쉽지 않겠어요? 이게 이제 그 당 대표급들이 지역구에 출마했을 때 항상 부딪히는 딜레마인데요. 예. 문재인 대표도 지난 총선 때 부산 지역구 출마를 하는 바람에 예. 이제 다른 지역들을 지원을 못하면서 그 부분이 굉장히 답답했다. 그래서 네. 이번에 불출마 선언한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지 않습니까? 예. 안철수 의원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고, 뭐 딜레마적인 상황이죠. 지역구냐 전국 선거냐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란 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당사에서 당무를 보고 오후부터 밤늦게까지는 노원병 이제 자기 지역구를 챙기고, 그리고 또 틈틈이 서울의 수도권의 다른 지역들 지원을 가야 하는 상황인데, 예. 그 어제 나온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은 이준석 그 새누리당 후보가 32%고 안철수 의원이 35.3%예요. 거의 오차범위 안에 붙어 있기 때문에 예. 까딱 잘못하면 본인의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지역구 상황이 지금 보통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여기에 투신하기도 그렇고 저기에 투신하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인데, 어제 선대회의에서 김영환 의원이 노원구를 버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좀 놀랐는데, 그 얘기는 이제 노원구를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각오로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죠. 뭐 불출마를 한다거나 그런 뜻까지는 아니고요. 예. 예,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지금 굉장히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김원철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안이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코골이 119는 의료기기 제조 수출업체 메디슬립에서 만듭니다.
공화국 참치 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점 02-455-8087.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월요일에 주말에 인수회가 된 주간지가 풀려 나오는데 시사저널에 괄목할 만한 기사가 실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중공업 간부들이 그 하청업체로부터 황제 골프 접대를 받고 또 성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단독 보도의 타이틀을 달고 실렸습니다. 오호. 네, 이제 제가 일단 기사는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예. 그 뒤에 붙여서 좀 다른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 현대중공업 간부들이 협력사 업체들한테 일감을 몰아주는 대신에 성접대도 받고 온갖 향응을 요구를 했다. 이게 내용의 요지고요. 예. 그래서 현대중공업 협력사 대표들이 폭로한 것에 따르면 2년 전부터 현대중공업 부장단, 그러니까 부장들이죠. 부장들에게 성접대를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차장급 간부 몇 명에게는 주기적으로 뇌물을 상납했고요. 또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골프채까지 줬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허허. 내용 중에 좀 구체적인 것을 살펴보면요. 의장부문 부서장인 제2부장은 지난해 협력사 대표 H씨한테 전화를 해서 술값 대납을 요구를 하고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풀살롱 접대 뭐 이런 게 있나 보죠. 풀살롱 접대를 강제를 했다. 근데 이 내용이 이 진술이 좀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접대가 한 차례로 끝나지 않았다. 주기적이고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뭐 이까지는 가능한 이야기인데요. 예. 혼자서 가서 먼저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새벽에 전화를 건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자다가도 뛰어가서 돈을 내줘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장이 성매매 여성하고 모텔로 들어가는 것까지 보고 돈을 깨끗하게 지불하고 그제서야 이제 새벽에 집에 올 수 있었다는 거죠. 예. 이제 이분 말씀은 굴욕적이었지만 거래가 끊길까봐 두려워서 접대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또 다른 분은 2014년 현대중공업 하계 휴가 때 협력사 직원 대표 N씨한테 해외 향응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김해국제공항을 통해서 동남아로 이동한 다음에 현지에서 낮에는 골프 치고 저녁에는 룸사롱을 가는 이른바 황제 골프 접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데 5일 동안 향응비만 간부 한 명당 400만 원 이상 썼다는 게 협력사 대표의 증언이었습니다. 예. 드르십 의장부 소속 I 차장은 매달 협력업체를 돌아다녔다는 거죠.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그 촌지를 받아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협력사한테 가서 본사의 정석대로 니들이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아 챙겼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다른 협력업체로부터는 수차례 성접대를 받고 500만 원 상당의 골프채를 받았고요. 또 다른 부장은 이제 명절에 좀 눈치 없는 협력업체분이 있으셨나 보죠. 예. 명절 때 소고기를 들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현대중공업 간부한테 그러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간부가 부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소고기를 보고 나는 현금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음부터는 현금을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 현대중공업 간부들이 이렇게 협력업체들을 뜯어먹고 괴롭히고 이런 게요. 저희 청취자분들이 이 뉴스를 들으시고 혹시 네이버나 다음 같은 곳에서 현대중공업 납품 비리 이 검색어로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기사가 한 10,000건 정도 쏟아져 나옵니다. 아, 10,000건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안 보이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언론들이 이제 시사저널의 단독 보도를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받은 업체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 현대중공업의 로비일 수도 있겠지만 이 현대중공업의 납품 비리는 이 업계에서 뉴스가 잘 안 됩니다. 너무 많거든요. 너무. 그러니까 1년에 한 서너 건씩 주기적으로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듣다 보면은 이제는 만성화될 정도의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예. 그런데 이 고질적인 이 납품 비리의 구조에, 뭐 제가 한번 이 방송을 통해서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과거에 롯데홈쇼핑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납품업체들한테 내 도박빚도 갚아라, 뭐 이혼한 전처 생활비를 보내라, 뭐 이렇게 아주 치졸하게 납품업체들을 쪼고 갈취를 하는 그런 사례도 소개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 현대중공업은 뭐 좋습니다. 뭐 그 협력업체들한테 뭐 룸사롱 가고 뭐 접대 받고 골프 치고 다 좋은데 이 회사의 이 납품 비리가 제가 너무나 화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납품업체들한테 돈을 받고 자기들이 향을 즐기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 이 납품 비리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생명,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생명은 노동자들의 삶이나 생활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로 물리적인 생명을 걸고 이런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올해 2월에요.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비상대책위원회가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발표했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도대체 현대중공업의 납품 비리라는 게 어떤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그 출발점이 제가 과거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중공업 조선소에서는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많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현대중공업의 간부들이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청업체들이 들어와서 작업을 하는데 예. 산재를 입거나 다치면은 그 현대중공업 담당 간부가 승진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현대중공업 간부들이 어떻게 하냐면 협력업체들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찾아가서 산재 처리하지 마. 단순사고로 처리를 해. 내가 뒷배 봐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면 다친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다쳐도 협력업체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납품이 끊길까봐 어쩔 수 없이 다친 사람들을 산재 처리를 하지 않고 치료비도 개인이 내게 하고 은폐를 해버린다는 거죠. 예. 이러면 현대중공업 간부들이 오케이 잘했어 하고 너희들 내가 앞으로 챙겨줄게 하고 챙겨준다는 겁니다. 챙겨주고 나면 또 납품업체들은 가서 고맙다고 거기에 향응을 대접하고 이게 하나의 시스템처럼 돼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현대중공업의 납품 비리는 다른 대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납품 비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 납품 비리 안에는 노동자들의 생명, 노동자들의 건강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가는 납품 비리 속에 이 하청업체에 속해 있는 우리 노동자들의 삶, 우리 노동자들의 건강, 우리 노동자들의 생명은 심각하게 훼손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 2월에 협력업체 비상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한 내용을 조금 더 소개를 드리면은요. 예. 한 업체는 매달 500에서 700만 원씩 1년 동안 원청 부서 관리자들에게 7천여만 원을 상납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때 요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협력업체들은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을 넣고 있어서 사고가 나면 산재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원청 임원이 요구를 하면 무시할 수 없는 게 협력업체와 하청 직원들의 의뢰 입장이다. 예.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 발표 내용을 담은 자료를 100여 건을 공개를 합니다.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발표를 한 내용은 이 100여 건도 전체의 10분의 1밖에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도대체 하청업체들 노동자들의 부상과 다침과 생명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는 이 사건들과 현대중공업의 간부들이 돈을 받는 이 비리 건수가 도대체 몇 건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자료 100여 건이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현대중공업이요. 정말로 노동자 목숨을 개떡같이 알고 있다는 너무나 중요한 반증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건 말건 내 승진심사가 중요하고 내 승진심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걸 은폐를 하면 내가 너희들을 일을 봐주고 그 대가로 돈을 챙기는 이런 시스템은 현대중공업이라는 회사가 근본적으로 노동자들 생명을 정말로 개떡같이 알고 있다라는 반증인 거죠. 예.
1973년에요. 현대조선 폭동사건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무려 34명의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면서 목숨을 잃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2007년에 중앙일보에 보도된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1973년에 현대미포조선 회장을 지냈던 이정일이라는 사람이 중앙일보에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예. 그렇게 사람이 많이 죽은 사건에 대해서 그런 여건에서 사고가 안 났다면 오히려 이상한 거죠. 작업 조건도 나빴고 요까지는 정상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힙니다. 정신들이 해이해져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모든 안전사고는 안전시설이 미비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정신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정신 상태가 그만큼 중요했단 말입니다. 1년 동안 노동자 34명이 죽었는데 죽은 이유가 노동자들의 정신 상태가 해이해져서 죽었다는 거죠. 다 그렇게 해이해져서. 네. 미친놈인 겁니다. 예, 사람 목숨을 개값 지급하는 게 현대중공업 전통입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요, 너무, 어떤 의미에서 경제 발전을 빨리 이루다 보니 그랬다고 핑계를 대기 어려울 정도로 인간 생명을 너무나 경시하는 이 깡패 자본주의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예. 어제 아침에 그 김영민 PD님께서 조간 브리핑을 하실 때 예. 제가 이제 정치 쪽을 잘 몰랐는데 김진태 맞습니까? 그 의원 이름이 김진태 의원 발언을 이렇게 쭉 소개를 해주셨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뭐 예산이 많이 드니 이젠 그만하자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다는 그 소개를 제가 어제 아침에 들었는데요. 예. 듣고 나니까 정말 참담하더라고요. 예, 저런 인간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람 목숨을 개값으로 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최고 조선업체인 현대중공업 오너인 정몽준, 이 업체에서는 노동자들의, 하청 노동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비리를 저지르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회사의 오너인 정몽준이 유력 정치인이 돼 있고, 예, 세상이 정말 정상이 아닌 겁니다. 그 정몽준 씨는 그 현대중공업에서 고문직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사실 경영에서는 손을 뗀 것처럼 돼 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닌가 보죠? 그 어떤 오너도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너가 예. 본사 건물에 경비를 한다고 해도 권력이 없겠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은 현대중공업의 그 고문을 맡고 있건 현대중공업에서 손을 뗐다고 하고 있건 절대로 현대중공업이라는 회사는 정몽준이라는 사람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예. 그게 우리나라 재벌의 시스템이니까요. 그래서 정몽준 전 의원이 현대중공업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공식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건 제가 이번에 그 시사저널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서 예. 제가 이 사람들한테 제가 이쪽 바닥에 있는 사람들,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 예전에 취재를 해보고 그쪽 분위기를 좀 짐작을 해보면 정말로 참담하거든요. 하청업체들 조지고 이러는 게요. 하청업체들 사장들이 포스코 같은 회사들 대리들한테 서서를 깁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들 밥값 내주고 술값 내주고 이런 게 정말로 일상적인 일인데 뭐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이미 뭐 그쪽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고 또 협력업체들과 대등한 관계를 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미 뭐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거기 또라이들 저는 인성개조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런 건 제가 포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에서 갑질을 하더라도요. 그래서 룸살롱 가서 여자 끼고 뭐 술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다 좋은데요. 제발 사람 목숨 가지고는 장난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람 목숨이 걸려있는 문제, 안전 문제에 갖다 대고 야 그거 무마시켜주면 그거 없었던 일로 하면 내가 너희들 잘 봐줄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예. 사람 목숨이 걸려있는 것 이런 문제만큼은 정말 천벌받기 싫으면 사람 목숨 갖고는 장난치지 않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 화가 나는 소식을 주초부터 전해드려서 마음이 무거운데 우리 현실이 이래서 참 좀 굉장히 암담합니다. 주초부터. 예. 그 생존권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권의 문제라면은 그렇죠. 사실
노동자들이 나서서 이 문제의 개선을 위해 싸워야 하고 필요하다면 정치 세력으로서 이렇게 결집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데 며칠 전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조선소가 비어가는데 총선 후보 단일화 개입한 현대중공업 노조 이런 제목이 울산 동구 얘기하는 건가 보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울산 동구 선거구에서 무소속 김종훈 후보를 깨알같이 개입하는군요, 조선일보가. 예, 그렇습니다. 노동자들의 정치 세력화, 끔찍히도 싫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로 중요합니다. 노동자들의 삶을 이런 문제를 의회에서 얘기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최소한 한 10명은 있어야죠. 근데 지금은 몇 명 없으시니까요. 네. 정몽주만 있으면 어떡해요? 정몽주 반대편도 있어야죠. 맞습니다. 네. 네. 자, 한국 GDP에서 가계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년 동안 급락했다는 하락폭이 OECD 2등이라고. 이거 좋은 걸로 2등 아니겠죠? 네, 나쁜 쪽으로 2등인 거죠. 예. 우선 이제 이 소식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OECD가 발표를 한 겁니다. 예. 그런데 뭐냐면 GDP라고 하죠. 한 나라의 국내 총생산이 있으면 그 안에서 가계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OECD가 매년 집계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비중이 20년 동안 한국이 떨어지는 속도가 OECD 국가 중에 2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가계소득 비중이 한국이 굉장히 낮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수치를 살펴보면 이 수치가 잡힌 국가가 30개 회원국인데요. 이 중에 한국은 27위. 그러니까 30개 국가 중에 전체 GDP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밑에서 세 번째였습니다. 예. 그리고 하락하는 속도로 보면 오스트리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빨랐다는 거죠. OECD가 이 수치를 가지고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기업 부문의 이익 중 가계 부문으로 재분배되지 않고 기업 부분에 유보되는 비중이 상승했음을 시사한다. 이렇게 OECD가 해석을 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방송분에서요, 성장이 아니고 분배가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예. 지금 이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국민소득이 작년에 조금 감소했다는 소식을 제가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 작년에 조금 감소한 것을 빼고 나면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이제 꾸준히 상승을 해왔고요. 조금씩이나마. 예.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비교적 충분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국민소득이 충분한 수준에 올라와 있고 뭐 꾸준히 증가를 하다가 작년엔 조금 줄었지만 어쨌든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국민소득에서 가계 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소득 비중이 지금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오늘의 뉴스의 핵심이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국민소득이 늘어나는 것이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분배가 지금 더럽게 악화되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성장을 해도 그 속에서 가계소득 비중이 지금처럼 낮아지면 국민소득이 늘어나는 것의 대부분의 혜택은 기업들이 차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예. 제가 이제 그 뉴스를 소개를 드릴 때 수치를 말씀드리는 것을 좀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하는데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수치가 좀 해석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도 사실은 수치를 들으면 좀 복잡하죠. 이 수치가 어떤 것을 의미를 하는지 해석도 조금 어렵고요. 예. 그런데 이 수치를 보실 때 앞으로 어떤 경제 뉴스에서 수치가 나올 때 제가 청취자분들께 권해드리는 건 그 수치가 주는 느낌을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유일호 경제부총리가요. 예. 한번 그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자꾸 사회 일각에서 소득 분배가 개선되지 않고 있고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주장을 한다. 그런데 그건 주관적 자료를 억지로 갖다 써서 나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 지금 개선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통계를 쓸 때 진위 계수하고 소득 5분위 배율 딱 두 가지 수치를 소득 불평등을 바라보는 수치로 이용을 하는데 이 두 가지 지표는 최근 몇 년 동안 다 좋아졌다. 그런데 왜 자꾸 소득 분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을 하느냐? 이거는 수치를 왜곡한 것이다. 유일호 부총리가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이제 유일호 부총리의 말대로 진위계수와 소득 5분위 비율 이게 뭔지는 뭐 자세히 안 알아두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수치가 최근 한 2년 동안 아주 약간 개선된 건 사실입니다. 예. 실제로 통계청 수치를 보면 조금 개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이게 공식 지표이니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은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유일호 부총리가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말이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배경이 뭐냐면 바로 그 직전에 그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죠. 네. 경제 문제를 총선에 이슈화를 하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신 분이신데 이분이 어떻게 발표를 하냐면 최근 발표된 IMF의 아시아 불평등 보고서를 보면 한국 소득 상위 10%가 전국 소득의 4%를 가져가고 있다. 우리 사회에 심각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먼저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유일호 부총리가 김종인 대표의 이 발언을 반박한다면서 우리나라의 공식 지표는 진위계수하고 소득 5분위 배분율인데 이거 보면은 다 좋아지고 있는데 무슨 헛소리냐 이렇게 반박을 한 논쟁의 내용이 진행이 이렇게 된 거였었습니다. 조금 이 얘기를 들으면 조금 헛갈리실 겁니다. 제가 이제 설명은 드릴 텐데요. 진짜 우리나라의 진위계수나 소득 5분위 배분율이 좋아졌어? 수치가 진짜 그래? 이런 수치를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조금 헛갈리실 수 있는데요. 예. 제가 이제 권해드리는 건 이겁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인용한 IMF의 아시아 불평등 보고서가 맞을까? 아니면은 한국통계청이 낸 진위계수나 5분위 배분율의 수치가 맞을까? 이건 이제 경제학자들이 논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예. 실제로 논쟁을 해보면 당연히 IMF의 보고서가 맞다는 건 금방 드러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쪽에서 이런 수치를 내서 얘기를 할 때 우리 청취자분들이 받아들이실 때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면 좋냐면 느낌이 어느 쪽이 맞냐는 걸 보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일호 부총리가 진위계수하고 소득 5분위 배분율이 좋아져서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고 있다. 이 얘기를 들으면 공감이 되나요? 사실은 아무도 공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직감적으로 봐도 공감이 안 되는 거죠. 통계를 가지고 왜곡을 하는 건 정부가 하는 굉장히 쉬운 방법 중에 하나인 겁니다.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통계 수치를 받아들일 때는 통계 수치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여러 수치를 보는 건 경제 전문가들이 하는데 우리 일반인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됩니다. 야, 그 수치가 느낌적으로 안 맞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런 느낌이 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통계 수치가 현실을 못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전문가들의 꼼꼼한 반론을 들어보면 그 통계 수치는 틀렸다는 것이 금방 밝혀지게 됩니다. 왜 IMF의 불평등 보고서와 우리나라의 통계청 수치가 다르냐면요. 우리나라 통계청은 소득 불평등에 대한 조사를 할 때 가계 면접 조사라는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 통계청이 직접 가게를 방문을 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설문의 표본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우선 첫째로. 설문의 표본이 8,700가구밖에 되지 않고요. 둘째로는 이렇게 설문을 하면 고소득자들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안 하겠죠. 그래서 자기의 소득을 얘기를 하겠지만 자기의 금융소득이나 이런 것들은 감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수치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진위계수나 소득 5분위 배분율을 잡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의 진위계수하고 소득 5분위 배분율은 오래전부터 수치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았었던 수치입니다. 그런데 IMF 보고서는 이 소득 배분을 조사를 할 때 어떤 방식을 쓰냐면 국세조사 방식이라는 것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에 보고된 소득과 거기에 과세 기준이 된 소득 수준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설문조사보다 훨씬 더 정확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국세청은 소득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최대한 정확하게 세금을 물리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OECD 통계나 IMF 통계 그리고 한국의 국세청 통계가 다른 이유는 전부 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통계는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내는데 해외 유럽기관에서 내는 통계는 전부 다 국가 국세청의 자료를 기반으로 냅니다. 예. 그러니 당연히 후자가 훨씬 더 정확한 겁니다. 최근에 한 2년 전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열광을 일으킨 토마 피게티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예.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을 쓴 분이시죠. 네. 제가 이제 감히 그 토마 피게티의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을 저희 청취자분들께 사보라고 권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두껍고요. 예. 네, 재미도 조금 없습니다. 예. 제가 전에
나는 꼽살이다에서 얘기한 건데 제가 그 책이 필요해서 찾아봤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 두꺼운 책을 어디다 잃어버렸나 봤더니 제가 이제 소파에서 잠을 많이 잤는데 소파가 주저앉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그 다리가 붕괴된 자리에 이 21세기 자본론을 갖다 넣은 겁니다. 예, 충분히 그게 가능할 정도로 두껍죠. 또 하드커버고 이러니까요. 그런데 그 토마 피게티가 그 21세기 자본에 쓴 그 두꺼운 책의 내용 중에 거의 상당 부분이 뭐냐면 통계 수치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통계 수치가 증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주류경제학이라는 곳은요, 제가 토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배 문제를 거의 다루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에만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분배 문제를 건드리면 주류경제학이 말하고 있는 이 성장 중심의 경제학 모델이라는 것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그 케네디 대통령조차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밀물이 오면 모든 배가 떠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성장이 잘 되면 밀물이 쭉 밀려오면 분배라는 것은 자연히 해결되기 마련이다. 모든 배가 떠오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류경제학의 기본은 성장이 이루어지면 분배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마 피게티가 지금 세계적으로 열광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는 이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했기 때문인 겁니다. 성장이 아니야. 분배야. 피게티는 이 문제를 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피게티는 방대한 양의 통계를 그 두꺼운 김용민 PD님 그 댁에서 소파가 그 무너진 소파를 지탱할 수 있을 정도로 두꺼운 책에 들어있는 내용의 대부분의 수치는 뭐냐면 성장이 아니라 분배가 왜 중요하냐를 입증하는 수치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무슨 내용인지는 저희 청취자분들이 굳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만 그 말이 와닿는 거죠, 우리한테. 와닿기 때문에 피게티가 전 세계적으로 열광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피게티의 방대한 수치, 그리고 그 피게티가 얘기를 하는 노동소득 분배율, 자본소득 분배율, 뭐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들이 마음에 와닿는 게 아니고요. 피게티가 그 책에 쓴 아주 그 간단한 사례였는데, 라스티냑의 딜레마라고 소개를 한 그 대목이 저는 오히려 훨씬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오노레 드 발자크라는 그 19세기 프랑스 소설가가 쓴 소설인데요. 그 소설 중에 고리어 영감이라는 소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설에 나오는 그 주인공 중에 라스티냑이라는 젊은이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내가 출세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고민을 하는데 그 고민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검사가 될 것이냐 아니면 돈 많은 미망인을 유혹할 것이냐 이거를 놓고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게티가 이걸 라스티냑의 딜레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지금 이런 자본주의가 계속 이어진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부자라는 것은 무조건 세습에 의해서밖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으로 자본주의는 세습 자본주의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데 유일한 방법이 뭐겠냐? 부자 미망인을 꼬시거나 부자 남편을 만나거나 이 방법밖에는 안 남는 거다. 이게 피게티가 든 사례인 겁니다. 저는 훨씬 더 마음에 와닿고 훨씬 더 머릿속에 기억이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를 그 개천에서 용이 안 나오는 세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외환위기 바로 직전에 제가 처음 취직을 했고요. 그다음에 외환위기를 겪었고 그대로 10년 동안 분위기를 보면 인류대학교를 나온 젊은이들 그쪽 분위기들을 보면 한 20년 가까이 진행되는 일관된 분위기가 있습니다. 도전하고 뭐 기업에 취직하고 이게 아니고 제일 인류대학교 나온 젊은이들이 그 지향하는 바는 제일 먼저 사법고시, 지금은 로스쿨이죠. 그 다음에 의사 되는 것. 그래서 의대, 법대 엄청나게 인기가 있죠. 도전하고 창의적으로 경쟁하고 이런 데 관심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사회에서 유일하게 자기가 출세를 할 수 있는 것은 의사나 변호사가 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조차도 참혹할 정도로 비효율적입니다. 그런데 피게티에 따르면 10년, 20년이 지나면 이젠 이것도 아무도 안 할 거라는 겁니다.
이제 남은 건 돈 많은 미망이를 유혹하든가 돈 많은 남자를 꼬시거나 이런 시대가 유일하게 자기 신분 상승을 보장해주는 유일한 시대가 될 거라는 거죠. 이게 과장되게 들리시나요? 저는 전혀 과장되게 들리지 않습니다. 일부 청년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여교사를 아내로 두고 자기는 그 여교사 출퇴근을 담당하면서 주부하는 게 뭐 아주 아주 아름다운 삶이라고.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하여튼 세습자본주의라는 피게티가 예견한 세상이 되면 결혼 이외에는 안정적인 생활을 얻을 수 없는 시대라는 것. 이 피게티의 경고가 왜 피게티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열광을 받고 있냐면 이게 와닿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죠? 피게티가 제시를 한 라스티냐의 딜레마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와닿기 때문인 거죠. 실제로 피게티 논쟁이 있었을 때 그 자유경제원 같은 곳에서 피게티가 제시한 수치가 한국에는 안 맞는다 이러면서 여러 반박 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수치 아무리 제시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마음에 안 와닿거든요. 사람들 마음에 와닿는 수치는 피게티가 제시를 한 수치라는 거죠. 지금 그 사실 우리나라는 피게티의 이야기가 그 수치의 문제가 아니고 정서적으로 정말로 훨씬 더 와닿을 수밖에 없는 게요. 사실 한국은 피게티가 조사를 한 여러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보다도 훨씬 더 이 세습하면은 한국이거든요.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 비해서 세습하면은 한반도가 꽉 잡고 있지 않습니까? 남북한 통틀어서요. 한국은 벌써 뭐 남한 재벌은 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4대 세습이 막 나오고 있고요. 북한은 가난한 나라 중에서 지금 벌써 3대 세습을 한 나라죠. 세습 쪽으로는 우리 한반도를 따라갈 세계가 없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곳이거든요, 이쪽이. 그런데 서구에서도 이미 세습 자본주의가 저 정도로 진행되고 있으면 한국은 이미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고 봐야 되죠. 지금 그 가계소득이 줄어들고 있다는 이 수치 자체도 우리들 마음에 굉장히 와닿고 있지만 OECD가 발표를 한 수치요. 사실은 이 수치보다도 현실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치가 반영을 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정서적인 붕괴는 훨씬 더 빨리 진행돼 있을 가능성이 높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서구에 비해서 훨씬 더 외모에 집중을 하는 여러 사회적인 현상을 봐도 외모 열풍이나 성형 열풍이나 이런 걸 봐도 우리나라 자본주의가 능력과 도전과 이런 것보다도 뭔가 결혼과 세습에 이어지는 이런 쪽에서 부의 상승을 꿈꾸고 있는 현상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현상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처참한 현상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피게티가 얘기를 했던 것보다 OECD가 조사를 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한국 사회가 뭔가 세습자본주의로 달려가고 있는 증거가 심증이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이것을 막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뭔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계기를 마련을 해야 되고 그 계기는 경제적으로도 필요하고 정치적으로도 필요하고 문화적으로도 필요하고 참 사회 전방위적으로 여러 많은 개혁들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땀 흘려 일하면 그만큼의 어떤 그 소득이 생기고 또 보람이 생기는 그런 사회가 뭐 어려운 말 필요 없고요. 그런 사회가 바로 정의로운 사회인데. 맞습니다. 뭐 노동 정의도 혹은 분배 정의도 실종된 이 사회 속에서는 어떻게든 그 사행심으로 또 편리한 길로 이렇게 해서 이 자신의 부와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공식이 만연해지는 건데 바로 오늘의 우리 한국 현실을 말해주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도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하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여보, 좋은 꽃 배달 추천 좀 해봐. 회사에서 보내려고? 그럼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화환이나 조화가 7만 원도 안 돼. 결제도 적립금으로 가능하다고. 오, 그래? 근데 화환이나 조화 말고 이벤트를 위한 건데.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 꽃하고 케이크하고 샴페인하고 다 해서 10만 원도 안 된다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빨리 배달해야 돼.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전국 어디든 3시간 내에 배송이 된다고. 근데 누구한테 보내려고? 누구긴 누구야. 좋은 사람. 바로 당신한테 보내는 플라워지. 사랑해, 여보. 어머나. 가격, 배송, 느낌까지 좋은 사랑과 플라워는 감동까지 실어 꽃을 배달합니다. 1566-0263 기억해두세요. 1566-0263 4가 아니라 3입니다. 1566-0263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공화국 논평. 자신의 사진을 사진이라 말하는 것을 불경스럽게 여기고 존영이라고 불러줘야 기뻐하시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했으면서 여전히 선거사무소에다가 자신의 존영을 단 배신자 개새끼들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의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배신자는 국민이 아니며 죽어도 다시 한 당에서 함께할 수 없는 쓰레기, 역적, 매국노에 다름없으며 따라서 그자들의 대통령이 아님이 확실한데도 여전히 사진을 붙여두는 것은 볼 때마다 씹고 뜯고 지랄하려는 의도가 역력한다. 박근혜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항무도한 도발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박 동지는 같은 새누리당 후보라도 자신과 친한 진실한 사람 외에는 자신의 존영을 사무소에 갖다 붙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며 허락을 받고자 한다면 청와대에 와서 옥새 도장을 받아야만 가능할 것이다. 만약 이를 거역하고 멋대로 갖다 붙이면 초상권을 침해하며 박근혜 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는 것으로서 천추의 한이 될 참혹하고 참담한 대가가 얼마나 심각한지 똑똑히 알게 될 것이다. 이에 새누리당 진박 캠프는 박근혜 동지 사진에 점을 하나 더 붙여 옛날에 원칙과 신뢰가 바로 선 정치인 박근혜는 죽었고 점 하나를 새로 붙인 새 박근혜로 거듭났음을 만방에 알려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이 없는 최고존엄 박근혜 동지의 사진을 무단으로 부착할 시에는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할 낙선의 불벼락으로 뜨거운 맛을 보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오늘의 날씨.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양은 5mm 안팎으로 적겠고요. 영동과 남부지방은 구름이 많이 끼다가
빗방울만 조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내려도 낮 동안 따뜻한 날씨는 계속되겠는데요. 낮 기온이 예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서울 14도, 대전 18도, 대구는 20도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이번 주 예년보다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은 성소수자 인권 문제를 거론해왔던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선거가 끝나고 여러 패인을 분석하지만 큰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사실 의정활동이나 청렴도 문제로는 문제 삼을 것이 그리 많지 않은 후보였으니 유일하게 마타도어를 퍼뜨릴 수 있는 카드였지요. 그리고 그것은 선거에서 먹혔습니다. 전남 기독교 총연합회에서는 저를 공천하지 말라는 공문을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보내기도 했고 교인들과 상대 후보 진영에서 조직적으로 카톡을 통해 이 내용을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몇몇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공개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선거에서 먹히는 일이니 상대 후보 측에서 이걸 이용했던 걸 비난하지 않습니다. 선거라는 건 전쟁이라고 하기도 하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후보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는 혐오의 시대는 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누구나 사람답게 대접받고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할 권리, 이것은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저를 아끼는 많은 분들이 조언하십니다. 동성애 십자가를 밟고 가라고. 그러나 저는 여전히 믿습니다. 증오의 힘보다 사랑의 힘이 더 크다는 것을. 지금은 이 선택이 힘없는 자의 만용일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은 정치인 김광진으로서 옳은 선택이었다고 평가받을 것이라 믿습니다. 네. 예수는 미움보다 사랑을 강조했지요. 그리고 김광진 의원은 교회 집사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기독교 내부에서 비난과 질시를 받았군요. 하긴 예수님도 자기 고향에서 배척당했습니다. 김광진 의원의 선택에 박수를 보냅니다. 뉴스 매거진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